네, 국립공원공단에 근무하는 이기석입니다. 발제해 주신 말씀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국립공원은 하천의 지류도 아니고 저 계곡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들이 있을까 지금 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거에 그 산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용수 취수를 위해서 이렇게 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그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그 사방 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구곡마기 형식의 보들.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건 보가 아니라 낙차공이더라고요. 뭐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22개 국립공원 전체 조사를 해보면 173개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그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곡 생태계, 수생태계의 단절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유속이 이렇게 보호에 의해서 유속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수질 악화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계곡 그 주변 생물 서식지의 변화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에 의해서 이제 토사들이 다 쌓여서 그럼 흙이 이제 다 쌓여지니까 이제 주변 식생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곡 하부 저 하천 하부에서 만들어져야 될 서식지인데, 그런 모습들이 계곡 중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싶고,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에 많은 탐방객들이 오시는데 계곡에 이질적인 그 인공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된 것도 아니고, 큰 물이 치고 나면 큰 돌에 의해서 부딪혀서 파손돼서 철근이 노출되고, 그러면 그 계곡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심리적으로 안 좋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철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3개소밖에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지역 주민들 이렇게 설치 주체를 파악하기도 현재는 어렵고, 파악되더라도 설치 주체의 동의를 얻더라도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그냥 두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으로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 초기에는 그냥 철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에는 그러면 이 보에 의해서 철거를 하면 어떻게 변화할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철거 전에 이제 어종이나 저수정 대형 무채수 동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철거하고 나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한 철거 당해년도에는 그 어류가 뭐 변화가 없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발견되지 않던 뭐 금강모치나 뭐 산천어들이 이렇게 확인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서성 대형 무채수 동물은 상류의 종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루에는 적고, 그런데 그걸 철거하고 나니까 평균값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평균값으로. 그래서 이게 본래 서식지로 돌아가는 거구나. 한 3년 지나니까 뭐 그렇게 모니터링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만들어졌던 그 서식지가 뭐 2, 3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가 생길 테니까,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변산모대 폭포 밑에 있는 직소보처럼 이렇게 경관 자원화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철거가 당연히 어렵겠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예전에는 농업용 치수 용도로 그것을 썼지만 지금은 그 용도를 여름철 탐방객들 물놀이 하는 그 용도로 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보들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물론 이게 예산이나 저희 국립공원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뭐 그 협의는 진행해서 계속 뭐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참 지난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강원환경비전포럼 김범철 교수님, 제가 물어물을 예전에도 했지만 교수님 성함 많이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에서 뵈서 정말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제가 9월 달에 왔습니다. 9월 달에 수질생태과장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21년 아까 뭐 안홍규 연구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기존에 21년부터 23년까지 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또 확보하는 사업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세하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도 참 잘 들었고, 그리고 그 김석현 교수님 앞에 말씀해주신 그런 개념들 그것도 참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들어서 오늘 제가 좀 많이 배우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 소규모 이제 보들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전부터 많이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이제 권용범 사무처장님 뭐 지역 사회에 공감을 얻고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어떤 우리 환경부 업무들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부 업무들이 그런 부분 없이 가기에는 너무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공감하고 있고, 최지용 교수님은 항상 저희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큰 자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인데, 아까 그 중점관리 저수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물환경보전법에서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수질 개선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좀 저희가 근데 이제 수생태계 연속성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년에 또 많은 또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법적 근거가 좀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21년부터 좀 그렇게 3년간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고 해서 물환경보전법 제22조 2조에 제22조의 2에 그 환경부 장관이 이런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라고 법 근거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물관리 일원화가 됐고, 그리고 하천관리하는 부서까지 22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생태계 연속성 이 사업도 수자원국에서 하천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다가 올 초부터 저희가 물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봤더니 올해 예산부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이 있었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어떻게 좀 잘하겠다라고 시원스럽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렇게 한 내용들을 좀 그래도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가 한 34,000개 정도 있고, 이거를 조사를 할 때 3년간의 조사를 할 때 저희는 하천 단위로 일단은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안홍규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하천이 하천 구조물이 있는 하천이 한 3,800개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아까 저희 환경부가 항상 하는 뭐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라든지 이런 하천 건강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에서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열악한 하천을 149개 하천으로 선정을 했고, 그 하천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조사를 했는데
그 구조물이 2,879개였습니다. 그래서 2,879개를 조사해가지고 이 중에서 아까 조사 결과 보면 대부분이 단절입니다. 한 이 조사 결과상으로 보면 71%가 단절이 돼 있었고 연속된 건 한 14.3%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것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거하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직접 철거를 좀 그 3년 동안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설계가 된 게 이제 39개였고 그 중에 3년 동안 12개를 해체를 했습니다. 근데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업무를 대응을 맡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한 이유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인 거예요. 지자체가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이 가서 이것을 협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지자체 시설인데 협의도 안 하고 국가가 가서 그 철거를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동안에 12개 그런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탄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그 농업이랑 상관이 없는 용도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도심하천에서 주로 했었고요. 근데 이제 농업용 용도가 불분명하지만 쓴다고 하고 협의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있었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왜 못했냐. 국가가 할 일이 아닌데 국가가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하고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국회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그 20년부터 저희가 그 전에 국가가 물론 지자체에서 고유 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지원을 했었고 그 전에 국토부에서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다 지방으로 넘겨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20년도에 많은 국가의 어떤 이런 사업들, 지원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 그냥 그런 사업만 넘긴 게 아니라 예산까지, 재원까지 넘겼습니다. 교부세를 더 늘려줬고 우리 균특회계에 있는 사업비, 그 당시에 뭐 아까 제가 말했던 세계 하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사업들도 넘기면서 3.4조 원이라는 재원을 넘겼습니다.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방에다가 돈을 이양을 한 거고 지방에서 그 전에 하던 하천 정비라든지 생태하천 보건사를 하라고 다 넘긴 것을 재정당국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환경부 차원에서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넘겨달라고 했고 그래서 재원까지 넘긴 사업을 국가가 직접 한다거나 국가 보조 사업을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도 스스로도 재원을 넘기고 했는데 또 그걸 국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려울 거라고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시간 빨리 말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질 수생태 과장이다 보니까 수생태계 연속성,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3년간에 조사를 했던 자료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있습니다. 아마 연구원님 잘 아실 건데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지자체에 다 이제 제공을 했고 설계된 것도
또 설계 도서가 있는 건 지자체로 다 줬습니다. 올해 5월달에 그걸 줬고 이런 것들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다 안내를 했고 관련 지침도 어떻게 하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다 공유를 하고 안내를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아까 뭐 지자체 담당 부서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수자원국이 저희 환경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담당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계획에 반영해서 차근차근 또 그 연속성을 위해서 연속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부내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